오늘은 저의 차인 디펜더가 아니라 디펜더가 아니라 다른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짜잔! 바로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입니다. 이번에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 두 개가 일어난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 캐딜락 최초로 T맵을 적용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T맵을 적용했는데 원래 에스컬레이드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뭐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서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본 내비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T맵을 순정으로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슈퍼 크루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렸던 이제 슈퍼 크루즈가 적용이 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캐딜락 로고 배지가 있죠. 이게 있으면 ESV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롱바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도 에스컬레이드가 5.4m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5.8m, 5.78m에 육박하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슈퍼크루즈를 사용해 보면서 슈퍼크루즈는 어떤 매력과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커요. 진짜. 저도 디펜더를 타기 때문에 웬만한 차에서는 뭐 크다, 부담스럽다 이런 건 못 느끼는데 야, 이 차는 진짜 폭도 2m가 넘어요. 2m 60 정도 되거든요. 아,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손잡이도 아주 고급스럽게 전동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또 이게 VIP 시트로 되어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시트가 되어 있어서 엄청 고급집니다. 모니터도 있고 정말 의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드론 촬영도 좀 하려고 드론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지는 살짝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탈 때는 거의 계단 오르듯이 한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6.2L V8 자연흡기 엔진의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도어도 이렇게 전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쓱. 와우. 어마어마한 차량이죠. 이 필러 투 필러, 이 필러부터 저 필러까지 55인치나 되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끝이 없어. 모니터가. 아, 여기도 모니터가 엄청 제 손보다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일단은 오늘 목적지 한번 찍어 볼게요. 아리야, 인제 스피디움 서킷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인제 스피디움 서킷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164km, 편도 164km의 오늘 목적지는 인제 서킷입니다. 인제 서킷에서 페라리 최신 모델들을 직접 타보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서킷으로 목적지를 찍었고 슈퍼크루즈 한번 사용하면서 인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죠.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슈퍼크루즈이기 때문에 일단 열일 다 제쳐놓고 열 리뷰 다 제쳐놓고 슈퍼크루즈부터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사용해서 이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3번의 버튼을 눌러야 활성화가 돼요. 네, 제일 먼저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 누르고요. 핸즈 프리 버튼 누르고 속도 세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스티어링 위쪽에 초록색 띠로 LED가 들어옵니다. 마치 슈퍼카드 RPM 인디케이터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 어떤 날씨에 보더라도 밤이든 낮이든 보더라도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들어옵니다. 요게 초록색이 딱 뜨면 아, 슈퍼크루즈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로 속도를 한 칸씩 1km씩 올릴 수도 있고 쭉 누르면 5km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그냥 80 정도로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막히는 출근길에 강변북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FSD와 슈퍼크루즈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두 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나 혼자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슈퍼크루즈는 말 그대로 이 크루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슈퍼크루즈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명칭이냐면, 핸즈프리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이제 슈퍼크루즈의 약간 한글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핸즈프리, 즉 손이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손이 자유로운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그 FSD처럼 막 모든 걸 이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막 주차까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좀 사용해봤고, 슈퍼크루즈를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면 소비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좀 정확하실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이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죠. 뭐 ADAS라고도 하고 되게 다양한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레벨 2단계 정도란 말이죠. 레벨 2단계는 정말 눈도 떠야 되고 사람이 핸들도 손 잡아야 되고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레벨 3로 가야 아이즈 오프, 핸즈 오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이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FSD는 이제 레벨 3단계,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레벨 2단계보다 높아요. 레벨 2단계보다 분명히 높고, 우리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던 시절에 이제 차선 변경까지 되면 뭐 레벨 2.5단계다, 뭐 2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의 차량들이 또 차선 변경까지 진행이 되지만, 차선 변경이 되던 초기에는 레벨 2.5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까지 되고 핸즈 프리, 지금도 아예 그냥 손을 안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킬로든 손을 안 잡아도 되는 겁니다. 원래 아마 지금 타고 계신 모델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보통 30초 혹은 좀 더 빠른 건 15초, 최대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워닝이 뜨죠. 핸들 잡으세요, 핸들 뭐 터치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그럴 때 이렇게 터치하거나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이래야 또 30초 연장, 또 1분 연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현재 대부분의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ADAS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크루즈의 조금 더 나은 점, 조금 더 강점은 핸즈 프리라는 거죠. 손이 정말 계속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아이즈 오프, 눈을 감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눈은 감으면 안 돼요. 여기 적외선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눈을 감는다거나 너무 오래 다른 곳을 응시하게 되면 이 슈퍼크루즈를 아예 꺼버립니다. 꺼버리게 되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야만 재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슈퍼크루즈를 꺼버리면 다시 사용이 안 됩니다. 아예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켜야 돼요. 지금도 이 막히는 구간에서 시동까지 꺼졌어요. 네, 시동까지 꺼졌다가 켜지고, 이게 8기통 V8 6.1L 자연흡기다 보니까, 그래서 슈퍼크루즈를 사용하면 제가 봤을 때 에스컬레이드의 연비 효율에도 상당히 높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핸들을 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오래 안 잡은 차는 처음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T맵이 들어갔잖아요. 순정 T맵이 이번에 또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럼 아까 목적지 찍은 것처럼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주세요 하면은 이 차가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톨게이트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제가 해야 돼요. 그냥 이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고속도로에서만 이렇게 핸즈프리 슈퍼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상 슈퍼크루즈의 이 메리트를 느끼는 건 불가능하고요. 내가 장거리 출장이 좀 잦다, 그리고 내가 뭐 레저용으로 이 차를 주말에 좀 멀리 지방을 많이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가 너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가 그냥 차선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원활해지면, 지금 인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차가 좀 없어질 때도 슈퍼크루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막히는 구간에서 써봤을 때는 이 3톤에 달하는 이 거구의 에스컬레이드가 가다 서다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출발하고, 지금도 앞에 차가 섰거든요. 네, 완전 정지까지 완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동도 꺼버렸어요. 아깝잖아요, 기름이.
출발하니까 시동을 켜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막힐 때는 약간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하이브리드 계통이 아니라 순수 8기통이에요. 순수 8기통인데 터보도 아니고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엔진이 너무 자주 꺼지고 켜지다 보면 좀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뭐 그거 따로 끌 수도 있습니다. 오토스탑 앵고를 이렇게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정 티맵뿐만 아니라 아리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리아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 지금 바로 반응하죠. 아리아 열선 핸들 꺼줘. 자동차 핸들 열선을 끌게요. 네, 뭐 핸들 열선이나 열선 시트, 에어컨, 뭐 히터 이런 것까지는 다 아리아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음성 인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 아리아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 볼보에서 먼저 썼었죠. 볼보에서도 만족도가 정말로 높은 게 아리아와 티맵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계속 아리아를 부르다 보니까 네, 아니야 됐어. 네, 아무튼 이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편해요. 지금 왼쪽에서 차들이 이제 차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끼는 구간이거든요. 한번 네, 에스컬레이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정도면은 좀 여유 있게 껴줘야 되는데, 오, 과연 바투하게 끼네요. 지금 갑자기 얘가 꺼버렸습니다. 슈퍼크루즈를 갑자기 꺼버렸어요. 왜 갑자기 껐지? 그러고 다시 켰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할 때는 껐다가 그러고 다시 좀 이렇게 쭉 갈 수 있다 싶으니까 스스로 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원래도 다른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슈퍼크루즈를 너무 맹신하고, 뭐 일반 크루즈, 지금도 오른쪽 차가 갑자기 끼는데, 인식은 했어요. 인식은 했는데 등이 살짝 뜨거워졌다. 살짝 뜨거워졌다. 아리야, 통풍 시트 2단계로 틀어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2단계로 설정할게요.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쫄깃하네요. 이게 뭐 길이가 짧고 약간 무게가 가볍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 차량이 워낙 길이가 5.8m예요. 5.78m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잘 쓸까라는 그런 약간의 지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직접 운전하라 그러네. 출구 차선, 그러니까 약간 이 차선이 모이거나 차선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데서는 직접 운전하라고 약간 책임을 넘깁니다. 너가 운전해. 아까도 차선이 이렇게 줄어드는, 좁아지는 구간이었고, 지금은 또 왼쪽으로 차들이 나가는 구간이어서 너가 운전해 라고 잠깐 껐습니다. 네, 시내에서는 슈퍼크루즈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도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크루즈는 안 되지만 이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도 시내에서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자율 주행을 쓸 수는 있잖아요. 대신에 고속도로보다는 좀 더 집중하고 차들이 많이 끼어들고 차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주의해야겠지만, 지금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서도 주행 보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슈퍼크루즈 그 초록색 띠가 안 나오죠. 그리고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지금 앞에 카니발이 갑자기 끼는데 이것도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는데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차가 워낙 육중한 거구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에서는 쓰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속도로보다는 웬만해서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은 시내에서는 안 쓰는 게 안전합니다. 원래도 고속도로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시내에서 사용했을 때도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슈퍼크루즈는 안 되지만 다른 브랜드와 동일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조향도 되고 차간거리 조절 유지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대신에 핸들을 중간중간에 잡아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핸즈 프리는 아닙니다. 시내에서도 주행 보존 되지만 핸즈 프리, 즉 슈퍼크루즈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터널에 들어오니까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시네. 네, 차선 변경해도 이렇게 인식을 해서 살짝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밤에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하죠. 여기 인디케이터가 나오고 양쪽에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도 제가 어제 타봤는데,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 이런 데를 타다가 고속도로를 탔을 때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는 저한테 운전을 넘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강변북로에서는 막 차선 좁아진다거나 갑자기 차선이 또 갈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잦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1차로 2차로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봤거든요. 지금 직접 운전하라고 하네요. 제가 너무 딴 데를 오래 쳐다봤나?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저한테 운전대를 넘겼습니다. 지금 처음 운전대를 넘겼어요. 이 차도 리뷰를 찍는 걸 아는지 네, 다시 이제 슈퍼크루즈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방금 저한테 처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차간거리는 3단계, 지금 속도가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간거리는 3단계로 조절을 했고요. 1, 2, 3단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확실히 3단계로 세팅해 놓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그냥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안 끼고 이걸 사용해 봤는데, 지금 일부러 선글라스를 좀 껴봤습니다. 눈이 부시기도 한데 선글라스를 꼈을 때도 이게 문제없이 잘 인식을 하는지, 당연히 잘 인식을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글라스 끼고 슈퍼크루즈를 사용하는데도 전혀 뭐 선글라스 꼈다고 해서 인식이 안 된다거나 뭐 계속 핸들 잡으라고 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을 때도 안 꼈을 때도 똑같이 이제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해 보고 있고요. 지금 차선 변경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차들이 좀 계속 많네요. 뭔가 이 슈퍼크루즈 들어온다라는 이 초록색 띠가 되게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30분 넘게 40분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확실히 편합니다. 핸즈 프리, 이제 30초에서 1분 요걸 터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확실히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편해지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양손이 편해졌으니까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TV를 보고 싶다거나 뭔가 하고 싶잖아요. 양손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요게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양손의 자유는 생겼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앞에를 봐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주의를 살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운전자에게 있어서 운전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이 기능을 사용하느냐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나 유튜브 볼래, 뭐 휴대폰 조작할래, 뭐 게임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전자가 충분히 약간 뭐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운전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최대한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슈퍼크루즈가 아까처럼 꺼질 때 계기판에도 알려주고 여기도 인디케이터가 빨갛게 바뀌고 이 시트에서도 양쪽으로 진동으로 웅웅웅 이렇게 알려주지만 플러스 청각적인 경고까지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삐삐삐 이런 소리까지 내주었더라면 좀 더 확실하게 운전자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주의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청각적인 경고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몸까지 흔들어 주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테고, 사실 이 차는 내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좌석에 이규제큐티브 시트 지금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VIP를 의전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계속해서 삐삐삐 삐삐삐 소리 나면 뒤에 앉아있는 VIP가 이 사람 운전 집중 안 하네 되게 신경 쓰이네, 난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만 하더라도 스피커가 AKG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무려 4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안쪽에도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전자한테만 들리게,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운전자한테만 들리게 삐삐삐 이런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슈퍼크루즈가 꺼졌을 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연식 변경이나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슈퍼크루즈가 꺼진다라는 거는 내 생명과 혹은 타인의 생명까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확실하고 강하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뭐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양손에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주변도 좀 더 둘러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스피커라든지 마사지 시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에 대한 주의를 조금 덜 기울일 수 있다 보니까 이 노래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노래를 원래도 많이 들었지만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앞에는 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차량의 이 AKG 42개의 스피커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힙합도 들어보고 랩도 들어보고 뭐 K-팝, 뭐 R&B 이런 것까지 다 들어봤지만 특히나 그런 랩이라든지 힙합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더 흥이 나는, 더 스피커가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방음 처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차는 시내 주행할 때는 여러모로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근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슈퍼크루즈까지 사용을 하면서 가보니까 이만한 차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겨울에 스키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해도 휘닝스 파크를 자주 갔었는데 보드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차로 스키장 가면 최고겠다. 뭐 스노우보드 많이 실려, 적재 공간 넓어,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슈퍼크루즈가 다 해줘. 그러니까 이 차로는 확실히 이런 레저 용도로도 즐기기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79km, 한 절반 조금 넘게 왔네요. 79km를 더 가야 되는데 슈퍼크루즈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피로도는 많이 줄여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사실 전폭이 2m 60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꽉 차요. 꽉 차기 때문에 이 핸들 조향,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종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BMW, 뭐 볼보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요 완성차 업계들 중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입니다. 결코 부족하다거나 뭐 좀 더 좋으면 좋았지, 아예 핸즈 프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으면 좋았지, 덜 좋진 않다, 꽤나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되고 있는 완성차 업계와 테슬라 그 사이에 있는 레벨 2 플러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 변경 한번 해볼까요? 차선 변경까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선이었어요. 점선이어서 차선 변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도 이 방향 시등을 계속 켜놓습니다. 이건 제가 꺼야 돼요. 그래서 차선 변경이 끝났다라는 걸 운전자가 이제 인지하고 직접 꺼야 된다. 그러니까 좀 운전자가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랑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차는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보조,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하는 거에서 조금 피로를 줄여줄게, 대신에 너도 일을 좀 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운전 안 하고 슈퍼크루즈를 사용하니까 연비에서의 메리트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다 서다를 아무래도 사람이 가속 페달 밟고 브레이크 페달 밟고 하면 좀 비효율적으로 RPM을 올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슈퍼크루즈를 쓰니까 2000rpm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었고 1500rpm, 1600rpm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도 지금 7.2km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7.2km면 잘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연흡기 8기통 426마력을 내는 자연흡기 8기통이 이 정도 연비면 저는 꽤나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제네시스 2.5 터보 정도 연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비가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차들이 없어졌습니다. 흐름이 원활해졌어요. 이제 실선 나와서 실선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실선에서 하네? 아까 안 했는데.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차가 없고 변경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실선을 인식을 못하는 건가? 아까는 안 했거든요. 몇 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지금 하긴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선에서는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3차로 4차로가 있을 때 아까 방향신은 안 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켜놓으면 얘가 과연 1차로에서 끝까지 혼자 계속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가는 곳이 계속 2차로여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도로가 넓어지면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 안 되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피디움에서 페라리 트랙 주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 트랙 주행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해 놓을 예정이니까 해당 리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해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주행하면서 서울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일치기로 인제를 갔다가 거기서 트랙을 타고, 그것도 그냥 트랙이 아니라 인제 트랙을 페라리로 타고 지금 다시 복귀한다라는 거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무리인 그런 스케줄이긴 합니다. 이게 페라리도 그냥 페라리가 아니라 페라리의 플래그십 무려 1050마력을 내는 849 테스타로사랑 12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12 칠린드리를 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도 트랙을 뭐 자주 타는 사람도 아니고 카레이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반인이 트랙을 이렇게 탄다라는 건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또 바로 타자마자 서울로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슈퍼크루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체력적인 부담,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래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쓸 때만 3번을 누르면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셋 버튼 밑으로 내리면 바로 세팅이거든요. 요것만 누르면 바로 슈퍼크루즈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또 아까 바라클라바랑 헬멧을 써가지고 지금 머리가 완전 밤토리처럼 쫙 눌렸는데 모자를 쓸까 하다가 그냥 모자를 안 쓰고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제에서 출발해서 홍천을 지나고 지금 이제 남양주 톨게이트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중간중간 인제 터널 안에서 슈퍼크루즈가 작동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냐면 이 지도 정보가 뭐 표시가 안 됨, 지도 정보가 없어서 슈퍼크루즈가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슈퍼크루즈가 고정밀 맵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이 맵 데이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길들에서는 슈퍼크루즈를 잠깐 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크루즈가 꺼졌다고 하더라도 아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꺼지는 건 아닙니다. 핸즈 프리 기능만 꺼지는 거기 때문에 슈퍼크루즈가 꺼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로 이렇게 조타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슈퍼크루즈가 꺼져도 계속해서 주행 보존 해주되 핸들은 잡아야 되는 그런 주행 보조이기 때문에 슈퍼크루즈가 꺼졌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차가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방향시등이 안 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방향시등을 이렇게 살짝만 밀면 3번 점등되잖아요. 지금 실선 또 설명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실선을 넘네요. 네. 실선을 또 넘었습니다. 네, 다시 2차로로 복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밀면 3번 점등만 되고 다시 꺼지는데 그렇게 해도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실선에서 사용해보니까 실선도 그냥 왔다 갔다 차선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영상을 중간중간 찍긴 했지만 계속 슈퍼크루즈를 썼거든요. 근데 뭐 왼쪽 차선이 빠르다고 해서 왼쪽 차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차선을 바꾸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쭉 2차로면 2차로, 1차로가 뭐 비어있거나 흐름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1차로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로로 가더라도 2차로가 비어있을 수 있잖아요. 2차로가 되려 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 앞에 차가 안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도 1차로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쭉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슈퍼크루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운전자의 스타일을 학습을 해서 그 스타일대로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원래 좀 보수적으로 운전을 하는 편이어서 사실 저도 이틀째 타는 거라 제 스타일을 벌써 학습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슈퍼크루즈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차선을 여러 번 바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되게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주행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포에서 인제에서 지금은 양재로 가고 있거든요. 저녁 약속이 양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왕복해서 한 340km 정도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행에 시내 주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이런 컨디션에서는 슈퍼크루즈 썼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출퇴근할 때는 시내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는 슈퍼크루즈의 도움을 크게 못 받아서 슈퍼크루즈 별거 없네, FSD보다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저처럼 이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슈퍼크루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크루즈를 사용해 보니까 운전자가 이제 하는 거라고는 이제 마사지 강도 세팅이라든지 마사지 프로그램 세팅하고 다음 곡 뭐 들을까 노래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엔터테인먼트나 인포테인먼트가 더욱더 중요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손의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청한다던가 뭐 따로 뭐 휴대폰을 조작한다거나 하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피로가 적다. 지금도 제가 발을 아예 안 쓰고 공사 구간 감지됨, 공사 구간 감지돼도 계속 슈퍼크루즈는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안 잡고 요 핸들까지 안 잡으니까 진짜 피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장거리 운전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좀 부담을 되게 크게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렇게 당일치기로 꽤나 강도 높은 거리 스케줄을 큰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슈퍼크루즈가. 그래서 사실 시내 주행할 때는 이 에스컬레이드 ESV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차 크기에서 오는 고속주행의 안정감이라든지 높이에서 오는 편안함, 그리고 이 방음 처리, 넉넉한 가솔린 엔진의 필링,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장점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차는 시내 주행 용도로만 타시면 좀 아쉽다라고, 이 1억 9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온전히 느끼기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주는 포스라든지 아우라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을 주시고, 근데 이 차를 정말 완벽히 그리고 정말 매력적으로 만족하면서 타시려면 일단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장거리 운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이 26년식 에스컬레이드를 구매하시면 정말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되게 먼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내비게이션은 뭐 음성인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보통 뭐 주행하면서 마사지나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손이 바로 닿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멀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점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로 다 센터 디스플레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단점으로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퍼크루즈를 오늘 사용을 해보니까요, 물론 FSD만큼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를 어느 정도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만족감이 엄청 높을 수도 있고 혹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디펜더에는 핸들 조향, 차로 중앙 유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탔을 때, 그리고 뭐 저도 시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차를 타면서 주행 보조 시스템 많이 경험해 보는데, 이런 제가 탔을 때도 만족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 오너분들이 이 차를 타면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 그레이드가 조금 낮게 느껴지니까. 근데 테슬라에는 이런 차가 없잖아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가 없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는 사실 정말 독보적인 차량입니다. 독보적인 아이덴티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슈퍼크루즈라는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옵션이 들어감으로써 더욱더 매력적인 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거든요. 이제 스탠다드 휠베이스, 이제 짧은 휠베이스는 1억 6천, 1억 7천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큰 2억이에요. 2억 예산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2억대 SUV가
없습니다. 애매해요. 이 위로 가면 이제 레인지로버가 뭐 2억 6천 정도 하고, 이 밑으로 가면은 X7 GLS가 있고, 그래서 딱 요 금액대 SUV가 없습니다. 더 주거나 좀 덜 주거나 해야 돼요. 근데 그 금액대 차량들 중에서 핸즈프리, 이 슈퍼크루즈가 지원되는 핸즈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지원이 되는 차는 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인지로버랑 혹시나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레인지로버보다는 3열이 굉장히 넓죠. 레인지로버도 7인승을 제공하긴 하지만 3열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레인지로버가 생각보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난 굉장히 중요시한다 라고 하신다면 레인지로버보다는 에스컬레이드가 이제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나. 하지만 이 주행 느낌이나 승차감 부분은 아무래도 이 차가 바디온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프레임 바디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까지 이 차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레인지로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 대신에 이 차는 슈퍼크루즈가 있다 라는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와 견주어도 이제 슈퍼크루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한 메리트를 가지게 됐다. 지금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할 게 없어요. 운전 안 하니까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리뷰 찍으면서 얘기는 하는 건데, 또 제가 이렇게 쓰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끄고 제가 운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운전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운전하자 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슈퍼크루즈를 중점적으로 오늘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슈퍼크루즈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타본 후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차가 좀 너무 느려서 살짝 차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지금 차가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으니까 안 돼. 이런 것 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본 슈퍼크루즈의 후기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슈퍼크루즈라서 두 손으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안녕.